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선생님입니다. 내일 주식시장이 또 개장합니다. 이번 주말에 발생한 일들과 다음 주 전체에 대한 분석과 예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미국 주식의 실적이 비교적 나빴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나스닥 지수는 현재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미국 주식은 계속 하락했고 우리는 그것이 일봉에서 3일 연속 하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봉에서는 이번 하락으로 5월까지 최근 반년간 시세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현재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금은 우리에게 더 복잡한 영향을 미치며 금 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금은 위험 회피 정서에 의해 추진되는 단기 영향의 원칙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별 추이를 보면 2020년 금이 고점을 찍은 이후 횡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심각한 단계에서 금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은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이 이런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주로 지정학적 위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금은 실제로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는 힘이 약하면 금값이 오르고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는 힘이 강하면 금값이 하락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금은 역사적으로 큰 호황을 누렸고 가장 최근 호황기는 200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9.11 사건 이후 금은 10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상황을 겪은 후 금값은 다시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고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으며 현재도 계속 상승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매우 직관적인 반응입니다. 이 사건은 이번 주말에 몇 가지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만간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지상 공격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한 뒤 가자, 지구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 누구가 다친다고 해도 하마스 조직을 완전히 없애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도 엿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틀 동안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항을 한 번 더 폭파했으며 현재 이 공항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전은 현재 제3자를 겨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또한 주식시장을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다른 펀더멘털 관련 정보는 저희가 이미 지난 금요일 저녁에 공유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러한 내용에 관해 이번 주 시세를 정리하고 예단할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금요일 막판에 외국인 자금이 대폭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이 향후 시세를 낙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전체 자금 흐름을 보면 최근 코스피 지수의 외국인 순매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추세는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지난 몇 달 동안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 시세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미국 주식의 하락은 우리에게 더 많은 악재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강력한 반등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인 매수세와 전반적인 환경의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당장 일방적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장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올해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의 실적은 지난 2분기 동안 심하게 하락하다가 3분기부터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강세로 인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을 이끌었고 특히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서 전반적인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대부분 코스피 시장, 특히 삼성, SK하이닉스, LG와 같은 전통 기술 기업들입니다. 그들의 실적은 세계 시장에 매우 의존적이며 대부분이 미국 회사와 직접 공급망이 연결된 관계를 구성하므로 3분기 재무 보고서에서 비교적 나은 결과를 보였으니 주식시장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많은 회사들이 현재 기초 가치 근처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공식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회사의 주가와 순자산이 약 11의 관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순시가총액은 약 1 또는 1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회사의 주가 하락폭도 종종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시세가 하락했음을 볼 수 있으며 안전 한계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결국은 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홍콩 주식시장이 왜 몇 년 동안 하락했는지 우리가 서로를 참고해보는 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홍콩 증시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홍콩 증시의 대부분은 부동산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산업이 축소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로 국가를 세웠고 우리 대기업의 대부분은 과학기술 회사이며 과학기술 회사의 레버리지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많은 친구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일부 회사들이 비교적 높은 배당금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 견해는 우리가 이 주식들을 주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의 주가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보유한다면 배당금을 벌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실적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약 510%의 수익 수준을 얻을 수 있다면 이 회사들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2차 전지 섹터처럼 반년 정도 만에 200%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그런 업체들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 지수로 볼 때 현재 평균 평가치가 매우 낮고 많은 대형주가 기초가치 근처로 떨어졌는데 이는 추세가 이후 저항성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코스닥 지수와 관련 기술기업 주가가 계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 결국 코스피 지수의 안정적인 실적에 따라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감히 이런 종류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본 논리인 겁니다. 다음 주 시세는 미국 주식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선 낮은 위치에서 개장하여 장중에는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장 마감 직전 마지막 순간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대량으로 매수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낮 11시 이후부터 외국인 순유출 현상이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외국인은 계속 기다렸을 것이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도 대량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도 어쩔 수 없이 장 마감 전에 재빨리 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내내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흐름상 시장에 좋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이에 상응하는 코스닥 지수의 실적을 보면 최근 7거래일 동안 외국인 전체가 순매도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투자 지표로 보면 아직 바닥에 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개미 투자자와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밀어 올린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월요일에도 낮게 시작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은 계속 하락할 수 있고 우리의 전체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보다 약간 더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구간이 요동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전체 시황을 예측한 겁니다. 섹터별로는 최근 일부 방어적인 섹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시세가 많이 떨어져 실제 오른 섹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2주 동안 발표된 일부 재무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섹터의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이미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시장은 4분기는 물론 내년 전망치도 좋게 봤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일부 주식도 기본적으로 미래 실적 전망이 좋다는 원칙에 따라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현재 발표된 재무 보고서는 현재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양호한 반면 일부는 감소하여 향후 사업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전통회사의 실적은 비교적 좋게 발표했습니다. 금요일 현대건설 720의 3분기 이익 발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증가했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22% 감소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재무보고 발표의 절정기를 맞이할 겁니다. 실제 재무보고를 하는 회사는 여기에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에게 모니터링을 하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2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2단계로 인해 모든 주식이 동시에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하락의 힘도 너무 커서 회사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시장은 거시적 차원의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소위 좋은 성과로 미국 국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많은 주식이 이런 상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형 주식은 가격 변동이 크지만 결국 합리적인 장세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식이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식에 주목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주식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하락이 비교적 큰 주식을 설명해 드리면 2차 전지 섹터의 주식인 삼성 SDI 6400이 있습니다. 삼성 SDI의 최근 공매도 상황에 대해 시장은 매우 강하게 의견을 표했습니다. 공매도가 왜 나타났는지, 심지어 불법 공매도도 나타났는지를 보고 있는데 이는 시장 정서가 하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상승했지만 올해 4월부터 하락 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가는 장기 흐름을 나타내는 5년 이동평균선에 이미 근접했습니다. 보통 아무리 이미 많이 떨어졌다 해도 이 자리까지 떨어진 종목은 반등하는 게 일반적이니 말입니다. 회사의 이익과 매출, 순이익이 모두 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을 그려보면 회사의 장기적 성장 가치 검은색 선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시장 정서 빨간색 선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논점은 시장 정서의 하락이 이미 가격을 장기적인 성장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가격이 48만이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떨어져도 결국은 시세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전지 중 많은 종목이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다만 삼성 SDI가 비교적 일찍 하락해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반면 많은 종목은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떨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정서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에서 누군가 공매도를 한다면 사실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원한다면 진작에 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세의 센티먼트 변동도 주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락기가 지나면 바로 상승기로 돌아설까요? 이때 매수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은 내겠지만 아직 센티먼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주식들이 지금 이런 단계에 있고 우리가 만약 이런 주식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방식인 겁니다. 만약 없다면 지분을 많이 매수하지는 말고 가볍게 조금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주식은 그것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초가치 근처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장기적인 성장 과정을 고려할 때 주가는 현재 사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클리오 237,880과 같은 주식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클리오는 계속 상승했고 현재 클리오는 이미 몇 년 동안 고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림을 보면 2018년 7월부터 최근 5년간 고점이 3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점은 확실치 않아 1차 하락이 1만원까지 떨어졌으니 2차, 3차는 기본적으로 12,000원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위를 다시 찾아보면 약 16,000 부근의 밑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3만원 가까이까지 올랐으니 저는 시세가 아마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클리오는 견제해 나갈 수 있지만 시장의 클리오에 대한 기대 실적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매출액과 순이익, 주당 수익 모두 사상 최고치였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은 2.4배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사는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서 사이클을 보면 현재 정서도 상승기에 있습니다. 둘 다 맞는데 유일하게 부적합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큰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약세장에서는 모든 이윤이 일정 부분 할인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미 이 주식을 샀고 중간에 한 번 혹은 두 번 지분을 줄였고 현재 여전히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오른다면 우리는 추가 매수를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돌파 후 완전히 일방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이 아닌 요동치는 상승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약 35,000 또는 4만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목하는 두 가지 유형의 주식을 정리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회사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주가는 장기 하락으로 이미 바닥을 쳤거나 장기 횡보하며 요동치다 이제 상승을 준비하면서 전반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대한 저항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한 논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새로운 지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주식인 현재 펀더멘털의 복잡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전에 금에 대해 언급했는데 금은 매우 복잡한 제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화폐가 본질적으로 금과 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제 펀더멘털의 관점에서 보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지정학, 미국의 통화정책, 소비자의 금 구매 상황, 산업의 금 사용,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등 동시에 기타 많은 요인이 관련되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금에 관한 책을 다 읽었다고 해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은 우리가 고려하는 투자 시장에 있지 않고 매우 개별적인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가격이 원가 근처까지 떨어진 후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정학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가 그걸 다 예측하지 못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펀더멘털이 복잡도가 너무 높고 시세를 폭발시키는 한 두 가지의 핵심 논리가 부족하면 우리는 돈을 벌기 어려운 겁니다. 심플한 펀더멘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버핏이 주식을 살 때 두 가지 원칙을 본다는 겁니다. 첫째, 회사가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 둘째, 회사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는 주로 이러한 부가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장사가 주가의 하한가를 결정하고 경영진이 주식의 상한가를 관리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투자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바로 당신의 주가의 하한선, 즉 기초적인 안전성입니다. 장기적인 추세의 안정성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 순자산 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을 기반으로 계산한 회사의 기초 가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큰 환경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가 좋은 단계일 수도 있지만 물론 지금은 분명히 이 단계가 아니긴 합니다. 아니면 하나의 사건의 논리, 제가 이번 주의 사건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하나를 꿰뚫어 볼 때 당신은 매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품의 경우 생산 비용 및 기타 직접 공급이 몇몇 공급에 여러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가격 한계를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말하는 기초 가치와 비교적 유사합니다. 그리고 버핏이 본 회사의 사업인 내자는 그것이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이것들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입의 하한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수익의 상한선은 주로 정서주기에 의해 결정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면에 따른 시세, 즉 정서의 상승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이미 오랫동안 횡보하며 요동쳤고 그 후에 상승 돌파구가 생겼는데 이때 우리는 매수하며 추세를 따라가 원래 20%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200%나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논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분히 높은 시장 열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익비인데 우리는 손해보면 얼마나 받는지 돈을 벌면 얼마나 번지 잘 알기에 수시가 맞다고 느끼면 그제야 행동합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통해 우리는 수입의 하한과 상한선을 예상한 후에 가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사건 논리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채택된 지표는 거래량이며 오늘부터 시장 전체의 자금 구조의 변화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이것의 기본 논리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구조란 무엇일까요?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식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새로 매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에 관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리콘투 25만 7,720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 몇몇 사람들에게는 직접 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실리콘투는 원래 주가의 균형이 잡혀있고 자금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태였으며 초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8일부터는 가격은 거대한 양봉을 보였고 동시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1년의 후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금 구조가 실제로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식을 팔려고 하거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탐색해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자본이 매수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갈아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에 상승했을 때 몇몇 새로운 자본들이 적극적인 매입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거래량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의 전체 시세 상승은 모두 이 자본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달 동안의 시세 상승은 큰 거래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상승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격이 오를 수 있었을까요? 분명 주식을 처음 사들인 사람이 주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었을 때 원래 시세를 통제하던 주력이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팔려고 하지 않는 한 당신이 파는 가격이 아무리 싸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세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방법은 매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상승시키는 것이 매우 수지가 맞으며 또한 그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고 결국 주식을 순조롭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의 역할은 시장 전체 자금 구조의 변화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1만 120이라는 주식인데 이 주식은 일부 친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보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주식의 거래량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시장 자금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 보유자들이 자기 주식을 팔았고 새로운 사람들은 상승하는 추세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일찍이 4월이나 5월에 주식을 사들였다면 이 경우 우리는 주식을 팔아야 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지분이 적어 약간의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는 주로 이동평균선이 지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 가격은 이미 아래쪽의 지지대까지 거의 근접할 정도로 떨어졌고 추세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주식을 계속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거래량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몇 번의 역사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년 2월 9일 그리고 23년 1월 31일 이틀 동안 비교적 큰 거래량을 통해 시세의 단계적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또 3월 거래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세가 상향 돌파한 것이 거래량에 따른 신호인 겁니다. 다음번 시세가 반등한다면 약 96,000원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저는 시세 추이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매일 외자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 전체적인 예측은 비교적 정확하고 거래량도 일종의 지표이기에 우리가 시장 자금 구조의 변화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이 내용들을 다 배우고 익혀나가면 짧은 기간에 거래하는데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세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에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3분기 GDP를 발표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3분기 미국 경제의 각종 경제 데이터가 예상외로 강세였기 때문에 GDP 수치가 아주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전망치는 4%로 2분기에 2.1%보다 다소 빠르게 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고금리 환경에서 미국 경제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아마도 이 돈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의 경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경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치도 1.1%로 이전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호재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목요일 새벽에는 미현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현준이 침묵을 해왔던 만큼 이번 연설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어떤 예상을 갖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9월 미국의 개인소득과 실제 개인 지출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지출은 8월에 0.1%에서 0.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 소득의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는 8월 PCE가 0.4%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미국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전체 수치가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 자금 흐름과
우리나라 증시와의 관계에 따라 주식시장의 내재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외부 환경이 계속 업그레이드돼 악재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세가 낮게 시작해 점차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큰 구간을 형성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다음 주는 재무보고서가 많이 발표되는 시기이기에 우리가 보유한 주식과 관심 있는 일부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호조가 예상되며 반등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우리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소득의 하한과 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거래량 지표의 역할에 대해서도 공부했으며 이번 주 내내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몇 가지 중요한 재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도 장중에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분석과 결정을 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세장에서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유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제가 장중에 여러분에게 제때 분석한 내용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눈 전체 내용이고 그럼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